안녕하십니까. 정말 진짜 오랜만에 고향에 온 기분입니다. 여기 왔더니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고 장난치다가 걸려서 혼났던 집사님도 계시고, 저랑 같이 청년 때 같이 청년 활동하던 이동진 저희 선배님, 여기 지금 선교 회장님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시고, 제가 여기 있을 때 그 중심에 섰던 장로님들께서는 이미 원로 장로님 다 되셨고, 저희 같은 청년들이 지금 그 자리를 다 채우고 있는 그런 곳에, 이런 곳에서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그 목사님께 연락받기는 뭐 간증을 하든지 무슨 내용을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랬는데 딱히 할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게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잠시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한 5분 간단히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몇 장을 보겠습니다. 근데 슬라이드는 사실 뭐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슬라이드 한 두세 장 정도만 기억하시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제 학교 학생들한테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청년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좌우명이 뭐냐?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되는 대로 살아라다. 그래서 되는 대로 사는 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그 50년을 생각해 보면 제가 계획했던 것은 하나도 된 일이 없습니다. 제가 계획 안 됐던 일들이 여태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처음 대학교 갈 때도 저는 그 의과대학을 갈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그 기대했던 것보다 성적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나는 이제 재수해야겠다 그런 생각 없었는데, 다른 친구가 거기 원서 냈다고 같이 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냈습니다. 그랬더니 합격해가지고 거길 다니게 됐고요. 그 끝난 다음에 병원을 선택하는데도 학교 병원에 별로 자리가 없어서 밀려서 다른 데로 나갔고요. 과를 선택하는 것도 제가 처음에는 내과를 하고 싶었습니다. 내과를 하고 싶었는데 내과 시험을 쳐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대 갔다 와가지고 다시 내과를 치겠다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군대 갔다 와서. 그래서 거의 내과 교과서를 다 외울 정도로 했는데 시험 칠 때가 되니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나 싫다고 떨어뜨린 거기에 내가 이 고생해서 왜 가냐? 그래서 과를 바꿨습니다. 그런 게 지금 과로 됐고, 그 과에서도 저는 다른 부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외상외과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친 사람들 고쳐주는요. 근데 그 제가 그 레지던트 4년차 때 그 외상외과가 우리 병원에 있었어요. 근데 제 레지던트 4년차 때가 그 IMF 나오던 그 해였습니다. IMF가 되니까 환율이 2배가 되고, 그 교수님이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초빙되신 분인데 그분 월급이 반이 돼버리는 거예요. 환율이 800원이 1달러당 800원이었던 게 1600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견디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과가 없어지니까 제가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간이식을 하게 됐고, 간이식하는 것도 이제 거의 펠로가 끝나고 나가야 되는데, 그때 갑자기 저희 병원에 간이식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동맥 그 연결이라는 현미경을 쓰는 특수한 분야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외과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형외과나 신경외과나 이런 데 부탁해서 하는데, 이 크기가 워낙 커지니까 부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야 할 사람이 누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된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온 길을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내가 계획했던 것과 항상 반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한참 후에 저는 그게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그 매일 습관처럼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그랬던 그 예수님이 저기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내 매 순간순간마다 앞에 때로는 장애물을, 때로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여태까지 오셨구나, 이끌어 오셨구나 하는 거를 그 최근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되는 대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곳에서 그렇게 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5년 전에는 그때는 굉장히 바빴습니다. 일을 많이 하고 진짜 정신없이 바빴는데 그때 제가 심근경색이 왔어요. 사실 심근경색이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지만 원래 그 리스크 팩터라는 게 있거든요. 위험성 있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다든가 술, 담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가족력이 있다든가 뭐 고지혈증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저한테 왔어요. 출근하는데 계단 올라가는데 가슴이 뻐근하고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쉬었다가 올라가 보고 그랬더니 증상이 딱 그 학교 때 배웠던 증상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그 동료 교수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 맞냐 그랬더니 그날 사진 찍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날 사진 찍고 그 다음날 스텐트 넣었습니다. 다행히 그 혈관 하나만 다친 그 병 중에는 가장 경미한 상태고 그래서 그 치료하고 현재까지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런 안정된 상태에서도 뭔가 바쁘고 뭔가를 잊어버릴 때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돌아보고 너무 앞만 보지 않고 주위를 보면서 그렇게 살고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전도회라고 그래서 제가 망설이긴 했는데요. 그 하나님께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은 많이는 하진 않겠습니다. 그거는 그 저변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고요. 요거 시작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좀 나왔구나. 혹시 그 이게 마이크가 있으면 좀 주시면요. 제목을 병원 설명서라고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드렸냐면 제가 사실은 저희 교인들 저희 병원에 많이 부탁을 와서 많은 부분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병원이라는 데가 가기 아마 제일 불편하실 것일 거예요. 의사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 의사가 하는 얘기도 그렇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듣고 싶은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그런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렸으면 해서 이런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간단하게 건강이란 뭐냐, 다음에 병이란 뭐냐 그럼. 근데 병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암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가면 의사는 왜 저 짓을 하는지 좀 의사를 이해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마련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단순히 질병이나 병약함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 영적, 사회적 완전한 행복적인 역동적인 그런 상태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성경에서만 볼 수 있어요. 이게 언제냐?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 하와는 저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는 저 상태 갈 겁니다. 우리에게 사람이 내린 정의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전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내가 아무리 건강하든 어쨌든 이 정의에 의하면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누구는 나 건강하다고 그러고 누구는 뭐 병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어떤 분은 암 걸려서 걱정을 하지만 사실은 이 정의에 의하면 다 저 정의에서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질병에 대한 다른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병이란 뭐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 태음인. 이 동양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양에서는 체질설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담집성이니 점액질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전통적인 질병에 대한 개념은 저런 거였어요. 균형이 잘 맞으면 좋은 상태고 건강한 상태인데 뭐가 하나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한 건 채워주고 넘쳐나는 거는 좀 깎아주고 그러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왜 할 거 다 하는데 건강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쉬워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보다 더 깊이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것들을 좀 보여드렸으면 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게 저건데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3일 전에 제가 수술한 환자입니다. 간암 환자고요. 포인터가 안 보이네. 이게 너무 환해가지고 안 보이네요. 여기 시커먼 거는 정상 조직입니다. 노란 거는 암이죠. 암이 보면 노란 것만 있고 자세히 보면 주위에 조그만 노란 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전이된 작은 전이암입니다. 굉장히 많이 진행된 거죠.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암이란 뭐냐?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걱정하고 저런 소리 들으면 제일 무서워할 겁니다. 암 걸렸다. 암 걸리면 죽는다. 그런데 실제로 암이 뭔지 몰라요. 제 환자들도 제가 보는 환자의 반은 암 환자입니다. 반은 이식한 환자입니다. 그런데 그 환자분들도 다 똑같아요. 걱정하고 겁내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그런지 모르고 다음에 와서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와서 묻는 게 뭐 먹으면 돼요? 뭐 안 먹으면 돼요? 그것만 물어본다고요. 자, 암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전자 손상에 의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암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암 발생하는 것 중에 자기가 아주 유전적인 건 5%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5%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나머지 95%는 바깥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암 걸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암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그냥 나한테 오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암도 걸리고 싶지 않지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암 환자가 있으시더라도 자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암이란 것은 비정상적이면 조절이 안 되는 특징을 가진 겁니다. 저 조절이 안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암세포에 있는 유전자 중에 정상세포랑 다른 유전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암이라는 게 어디서 이상한 유전자가 툭 튀어나와서 들어와서 세포에 들어와서 그걸 암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영화에 보는 것처럼 그 무슨 외계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거는 암이 아닙니다. 암이라는 것은 여기 나온 것은 비정상적인 조절의 문제예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암이 자라고 전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라는 유전자라는 거는 암이 변형되고 그래서 없었던 유전자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갓난아기가 자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잖아요. 처음에 태어났던 애가 1년 되면 몸무게가 3배가 자랍니다. 그거랑 똑같은 유전자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어른이 되면 그거를 조절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성장하는 유전자는 있지만
그걸 더 이상 못 쓰게 합니다. 그런데 암이 되면 못 쓰게 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암이 정상세포보다 빨리 자라냐? 절대로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암은 정상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기능만 할 뿐이에요. 근데 그게 조절이 안 되니까 애가 1년 만에 3배가 크는 것처럼 그냥 조절이 안 되면 똑같은 걸 그냥 발현시킨다 그러면 1년 만에 3배가 크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죠. 여기 빨간 글씨로 쓴 에이포프토시스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한 10년 전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내용이에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세포는 저렇게 가고 그 어느 정도 자라면 더 이상 못 자라게 막는데 그게 없이 한없이 자란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사실 이거 좀 포인터를 써가지고 여기 짚어드려야 되는데 워낙 밝아가지고 안 보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암이라는 거는 그 여러 가지 뭐 발암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들로 유전자 손상이 돼요. 유전자가 손상이 돼서 정상적인 유전자면은 손상이 돼도 그거를 치료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망가진 부분은 꺼내고 새로운 걸 넣어서 유지를 시켜주는데 그게 유지가 안 되면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서 유지가 안 된 것 때문에 변이가 일어납니다. 이 변이가 일어나면 이 변이는 그 변이된 세포를 어떻게 가져가냐? 이걸 그럼 변이가 되면 없애버릴 거냐? 아니면 가지고 있을 거냐? 그 세포 안에서 이거 변이되고 잘못된 것을 그냥 키울 거냐? 억누를 거냐? 그런 것들을 많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몸 안에는 이미 모든 세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억누를 수 있는 유전자, 다음에 자라게 할 수 있는 유전자, 그런 것들을 이제 생기면 암이란 것은 처음 생기면 실제로 우리가 발견될 때까지는 최소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어떤 암이든지. 그래서 이런 과정을 몸속에서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이상 이런 과정을 반복해가지고 거기서 안 좋은 과정으로 가면 그게 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전자들을 그럼 어떻게 조절할 거냐? 이것도 한 85년인가 그때 노벨 의학상을 받은 제목입니다. 오페론이라는 건데 실제로 이거는 단백질의 분화 현상을 재조합하는 현상에 대한 메커니즘인데 여기 나온 것처럼 유전자의 모든 구조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그 소위 말하는 그 크로모좀 유전자의 모양인데 처음에 보면 저기 하나가 뚜껑 같은 게 있죠. 저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쓰이지 않습니다. 저게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뚜껑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프로모터라는 게 있고 다음에 중합 효소 결합자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게 뭔가 하면 저 순서대로 그 앞이 이제 그 조절인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앞에 게 조절을 하고 거기서 뭐 너는 써라, 너는 빼라 이런 걸 조절해 가지고 그 뒷부분에 남아있는 유전자 1, 2, 3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수많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필요한 거는 그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다 조절해서 어떨 때는 요것만 쓰고 어떨 때는 요것만 쓰고 하는 그런 조절 관계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전자들을 이제 암이 생기면 종양은 암입니다. 암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 암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냐? 그러면 그런 유전자를 여기 나온 것처럼 활성화시킬 거냐? 활성화시키지 않을 거냐? 자라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킬 거냐? 막을 거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막아야 될 걸 못 막고 활성화시켜야 될 걸 억제시키면 암이 된다는 거죠. 다음에 이게 그런 변이가 있어도 중요한 위치에 있느냐, 중요치 않은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다른 결과를 가질 수 있죠. 또한 이런 변이 때문에 생기는 이상한 물질이 세포에 영향을 줄 거냐 아니면 유전자에 영향을 줄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다른 형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암을 만드는 유전자, 또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 그리고 그 세 번째 나오는 거는 유전자 우리 유전자가 굉장히 긴데 거기 쉽게 손상을 받습니다. 어떤 유전자, 뭐 강한 에너지에도 손상을 받고 자외선에 손상을 받고 그런 손상을 받으면 그때 그 부분을
치료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거를 여기 수리 유전자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손상받으면 여기를 잘라내요. 잘라내고 정상적인 걸 거기다 다시 붙입니다. 그런 기능을 하는 외과 의사 같은 유전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 이거는 혹시 여러분들이 옛날에 생물학 시간에 이런 거 배웠던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유전자 변이해가지고 유전자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 다음에 그 부분이 중첩되는 것, 돌아앉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변이 과정에 의해서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유전자 자체가 불완전해지죠. 안정되지 못하고 좀 약해집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볼 때 이제 제일 중요하게 암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여기 나온 것처럼 암을 만드는 유전자, 이거는 가장 특징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성장 유전자입니다. 성장 유전자가 암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전자고, 그다음에 이 암 억제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암 억제 유전자라는 거는 그런 비전이 된 거, 정상적으로 지금 필요치 않은 것을 활동 못하게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균형이 깨지면 이제 그때부터 병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요 뒤에 나오는 이 텔로미어라는 게 있는데, 이 텔로미어라는 거는 이것도 최근에 밝혀진 내용입니다. 요거는 텔로미어는 90년대 초쯤 이것도 노벨 의학상을 받은 내용이에요. 이건 뭔가 하면 이제 나중에 텔로미어에 대한 설명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포인데 바깥에서 외부 요인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그 유전자에 변이를 줄 기회를 줍니다. 그런 유전자 변이가 되면 안에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유전자가 바뀌게 되죠. 유전자가 바뀌게 되면 그것 때문에 새로운 물질들이 생기고, 새로운 물질들은 세포 바깥으로 나와서 세포 주위에 있는 다른 곳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주위를 싸고 있는 그런 기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세포에 영향을 줘가지고 전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자라고 변화가 오고 주위에 염증도 일으키게 하고 암 있는 부분 붓게도 만들고 그런 과정들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 변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DNA를 어느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 잘려져서 나가는 것, 그런 게 원인이 될 수 있고, 이게 복제해서 반복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더 가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바뀌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단백질을 만드는 데는 유전자 3쌍이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3쌍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뀌면 순서가 바뀌겠죠. 다른 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인 메커니즘으로는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암이라는 것은 유전자의 변이에 의한 병인데, 유전자의 변이는 크게 암을 억제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고, 다음에 암을 촉진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는 인터스티션, 그 유전자가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기도 하고, 다음에 변화되는 것을 좀 더 튼튼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불안정하다고 그랬죠. 불안정한 것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다음에 하이퍼메틸레이션인 건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 오페론 나올 때 앞에 뚜껑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유전자가 활성화를 하려면 그게 풀어지면서 한쪽 끝이 열려야 됩니다. 한쪽 끝이 열려야지 그 복제해 나가는데 거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메틸이라는 거는 그 메탄기를 얘기하는데, 그게 거기다 딱 이 유전자가 붙여버리면 더 이상 진행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막는 겁니다. 다음에 암을 진행하는 유전자는 이것처럼 비정상으로 계속 증식해서 반복해서 거기다 붙여준다든가, 아니면 특정한 부위에 문제 있는 것을 그거만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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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이런 암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런 유전자의 손상이 왔을 때 이걸 정상적으로 다 치료를 하면,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종양 억제 유전자가 더 활성이 되고, 그러면 정상적인 분화 과정을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도 많은 세포들이 지금 순간에도 죽어나고 그 죽은 자리에 새로운 세포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이
암 억제 유전자나 이런 밸런스를 통해서 주근만치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근만치 보충이 안 되면 이제 암이 되는 거죠. 여기도 에이포프토시스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제 에이포프토시스는 요 다음 슬라이드고, 텔로미어, 아까 제가 텔로미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뭔가 하면 유전자를 보면 저기 위에 빨간 것처럼 보면 빨간 거 위에 노란 딱지가 붙어 있죠. 아래도 노란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유전자가 염기서열에서 쫙 있다고 얘기했는데, 텔로미어라는 거는 저 끝에 가서 똑같이 생긴 게 수백 개가 연결이 돼 있어요. 수백 개가 여기가 활동, 움직이는, 작용하는 그런 유전자 뒤에 꼬리가 쫙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로라는 게 꼬리라는 얘기예요. 꼬리에 붙어 있는 유전자다. 미어는 이 DNA를 얘기하는 거고, 저게 왜 붙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구를 해보니까 저게 세포 분열할 때마다 잘라져요. 한 번 세포 분열하면 끝에 요만큼 잘려서 나가고, 도마뱀 꼬리 잘리는 것처럼 또 세포가 하면 또 잘려나가고, 몇 번 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안 잘려나가면 그 세포는 더 이상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게 반복해서 재생할 때마다 줄어드는 거예요. 저거는 결국 그래서 수명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늙은 세포들이 무한정 자라는 게 아니라 적당히 이만큼 썼으면 이제 더 이상 그만 쓰고 너는 죽어라, 은퇴해라, 그러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텔로미어가 끝나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까 암은 무한정 자란다고 그랬죠. 암의 제일 큰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텔로미어가 망가진 거예요. 세포 분열을 했는데도 끝이 안 잘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수명이라는 게 없겠죠. 그게 암의 큰 문제 중에 하나죠. 다음에 두 번째 게 아까 말씀드린 에이포프토시스입니다. 에이포프토시스는 뭔가 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프로그램된, 예정된 세포의 죽음이에요. 이거는 세포가 자살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세포 중에 비성장성인 세포, 망가진 세포, 유전자 변이가 되어 있는 세포, 이런 세포는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죽어요. 그게 우리 안에, 우리가 창조될 때 받아온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암이 비정상적이면, 문제가 생겼으면 자기가 알아서 죽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는 거는 다른 손상이랑 다릅니다. 이런 사고나 다른 손상에 의해서 세포가 죽으면 세포가 죽은 상태에서 찌그러들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시체가 남습니다. 그런데 에이포프토시스라는 저작용을 해서 세포가 죽으면 흔적도 안 남아요. 전부 조각조각 갈라집니다. 다음 사진에 나오는데, 이게 정상적인 백혈구 사진이에요. 에이포프토시스가 돼서 저게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됐든가, 아니면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죽어야 되는 세포가 되면 에이포프토시스라는 저 작용을 받아가지고 이런 상태로 됩니다. 전부 쪼그라들고 조각조각 잘려요. 이거는 우리 몸에 다시 다 흡수가 돼서 다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거는 이렇게 돼서, 사실 우리가 암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없어집니다. 우리 몸 안에서 암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은 암 환자가 아닌 상태로 사는 거죠. 실제로 평생을 살면서 암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수십 번의 암은 발생해요. 그래서 그 과정 동안 이렇게 싸우다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과정들을 다 우리 몸에서 제거하기 때문에 암이 발생이 안 되는 겁니다. 단지 암이 발생된 환자는, 암 환자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암인 스스로 복제한다고 그랬죠. 스스로 계속 자라나는데 왜 스스로 자라냐? 여기 나온 것처럼 에이포프토시스가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유전자가 망가졌으면 스스로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버티는 거예요. 안 죽고 버티니까 계속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억제 유전자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억제 유전자가 억제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유전자는 제대로 사용하고 나쁜 유전자에다 하이퍼메틸레이션이라고 그래서 거기다 뚜껑 씌워가지고 못 움직이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암을 억제하는 데다가 뚜껑을 씌워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한정 자라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연장된 생존 기간이에요. 우리 모든 세포는 수명이 있는데 암세포가 되면 그 수명이 없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큰 이유는 텔로미어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분열을 했는데도 꼬리를 안 자르는 겁니다. 꼬리가 잘려야지 이제 성숙된 세포가 되고 죽는 세포가 되는데 죽지 못하는 거죠. 다음에 유전적 불안정. 이렇게 비정상적인 것은 서로 상호 간에 교통이 없어요. 그래서 야, 내가 이만큼 컸으니까 이제 너 크도록 난 좀 기다려 줄게. 이게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포와 세포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서로 밀접한 정보를 교환하고 그러면서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 수준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전이를 만들어내는 다른 물질들의 감수성을 훨씬 더 촉진시키죠. 그래서 그 정도의 반응 자극이 아닌데도 세포가 망가질 자극이 아닌데도 변화될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또 여기 마지막에 오토포시스라는 거는 저건 아직도 확립되진 않은 개념입니다. 저거는 이제 아까 말하는 에이페프토시스라는 거는 전체적인 셀 자체를 죽이는 건데 세포 자체를 죽이는 건데 저거는 세포 안에도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기관 중에 어떤 게 망가지면 그거를 세포 안에서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처음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세포를 어느 정도로 배웠나 하면 요 컴퓨터만하게 배웠습니다. 컴퓨터만한 세포가 있고 요 안에 세포 벽이 있고 핵이 있고 뭐 핵산이 있다. 근데 대학 갔더니 이 세포가 이 단만큼 커졌습니다. 단만큼 커져가지고 핵도 이 스크린만 한데 그 안에 뭐 핵막도 있고 핵산도 있고 뭐가 있고 그랬는데 이제 병원에 와 보니까 이 세포가 어느 정도 커졌냐면 이 교회만큼 커졌습니다. 교회만큼 커져가지고 미토콘드리아라는 것도 하고 뭐 골지체라는 것도 어떻고 그러한 마치 사실 세포는 여기 교회보다 더 복잡해요. 그림 그려놓으면 이 의자랑 비슷하게 생긴 골지체라는 것도 있고 저희 모니터 같은 미토콘드리아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런 작은 미세한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망가지면 더 이상 그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안에서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걸 흔적도 없이 분해해 버려요. 그런 거를 오토파지라고 합니다. 이것도 암을 초기 단계에서 억제하는 방법의 하나죠.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암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혼자 증식하는 걸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식하면 거기서부터 다른 물질을 또 만들어내요. 그런 물질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다른 곳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이라는 거는 붓게 만들죠. 붓게 만들어서 염증이 생기면 글로 지나가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혈관 만들고 전이 될 수 있게 그리고 붓게 만들고 그쪽을 막을 느슨하게 해서 뚫고 지나가기 쉽도록 이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이미 유전자가 변이되고 안정된 다음에 2차적으로 나오는 증상이겠죠. 그래서 사진을 보면 만약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제대로 작동한다 그러면 균형이 잘 맞는다 그러면 각자 자기가 필요한 세포들로 분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너는 여기 가서 이런 일을 하고 너는 저기 가서 저런 일을 하고 잘 균형지는데 그게 안 되면 비정상적으로 하나만 커져요. 나 혼자만 잘하겠다고 커져갑니다. 또는 혈관을 만들어요. 나 혼자 먹겠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암 전이가 되는 거는 전이가 그냥 단체적으로 뭐 한 덩어리가 소풍 가듯이 트럭 타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폐나 간이나 어디 전이가 된다 그러면 먼저 그쪽에 암세포가 자리를 잡으면 자기가 크기 전에 혈관을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그 신혈관 생성이라고 그러는데 혈관을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영양 공급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라기 전에 먼저
고속도로를 뚫어놓는 거죠. 고속도로 뚫어놓고 모든 기름을 그쪽으로 다 빼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자랍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고 다음에 그렇게 자라니까 다른 곳을 침범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암을 유발하는 건데, 원래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에이포프토시스, 그런 비정상적인 거는 크기 전에 스스로 다 죽어야 됩니다. 죽이는 기능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암을 예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나이 드는 겁니다. 나이 들었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텔로미어가 작동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수명이 아니라 내 각자 세포에 수명이 다하면 살겠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암이 안 생깁니다. 죽을 세포가 안 죽는 걸 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암이 생기면 아까 나왔듯이 혈관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그쪽으로 영양 공급을 다 빼돌리고, 그래서 자기가 자라고, 또 그 자라는 그러한 시그널, 이제 너는 원래 키가 180까지 크기로 돼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세포가 자라라 그랬는데 180이 넘었는데도 2m, 3m가 되는데도 꾸준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 다음에 그 아까 텔로미어가 있어서 어느 정도 분화되면 더 이상 안 해야 되는데 한없이 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암의 여러 특징들을 사진 하나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그러면 간단하냐? 지금 이 사진 굉장히 복잡하시죠? 이게 그 암의 여태까지 밝혀진 암이 발생하는 변이 되는 유전자, 문제가 되는 유전자의 일부를 적어 놓은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임상에서 경험하는 암은 저거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 훨씬 많은 거는 전체 암의 메커니즘이 얼마나 될 거냐? 아마 우리가 추정하기에 의학자들이 알고 있는 거는 한 10%나 15%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머지 80%는 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게 이 정도입니다. 여기 보면 빨간 것들이 있죠. 빨간 것들은 거기에 암에 특별히 작용하는 호르몬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암이 변화되고 발전하고 그러는 호르몬들을 만들어낸 거고, 지금 우리가 항암제라고 만들어내는 거는 저 중간중간을 블록하는 겁니다. 저기에 끼어들어가지고 저게 못 가도록 하는 항암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뭐 지금도 수십 종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전이에 대한 메커니즘인데, 저렇게 일단 암세포가 되면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거기서 암세포에서 새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물질은 세포 바깥에 나와가지고 세포를 주위를 싸고 있는 그런 조직이나 그 주위의 세포에게 같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쪽이 더 약하게 아니면 튼튼한 거를 흐물흐물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전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뭔가 하면 처음에 이런 변이가 시작되면 이런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런 물질이 다음 물질을 만들고, 다음 물질이 다음 물질을 만들고, 그런 계속 단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제일 많이 알려진, 지금까지 그 항암제가 개발된 그러한 메커니즘들을 따로 띄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는 저런 메커니즘 가지고 이런 약을 만들었다. 그래서 약을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메커니즘이 다 맞는다고 그러면 저 약 쓰면 다 나아야죠. 맞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서 이 암이 됐는데 이 약을 딱 쓰면 여기를 끊을 거다. 그럼 이게 더 이상 진행 안 되니까 암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항암제라는 게 낫는 비율이 40%밖에 안 됩니다. 보통 항암제는 한 2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80%는 뭐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한다고 죽어라 고생하고 효과가 없는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암을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그 원인은 뭐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거는 환경적 요인이다. 환경적인 요인은 뭐 바깥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 생활,
습관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거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를 잘못 쓰고 그게 잘못된 거는 억제돼야 되는데 억제되지 않은 게 암의 문제다. 그러면 이제 사실 여기까지는 제가 그냥 한 소리고 이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슬라이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암 걸리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저주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암 걸렸다 그러면 그게 저한테 축복입니까? 아니면 그게 저주입니까? 벌 받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복입니까? 진짜로요? 그럼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안 들어가실 분 없죠? 물론 그 예수님 일찍 오신다면 그렇지는 죽을 이유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왕 죽을 거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교통사고로 차에 걸려서 직사한다. 아니면 암 때문에 한 1년, 2년을 고생하다가 죽는다. 장로님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이거 대답하신다고 그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교통사고로요. 예. 다음 걸 보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책 제목이었습니다. 한 꽤 오래됐죠. 한 10년 넘었던 것 같은데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저게 왜 암 얘기하는데 저게 나왔을까요? 우리 사는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죠. 대부분이. 그저 내 앞에 있는 나한테 쌓여진 일을 하기도 벅찹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밀려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어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암이란 거는 여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는데 암 걸렸다고 그런 선고 받았는데 아이 알았어 나 지금 일 급해 이거 하고 나중에 보자라는 분이 있을까요? 암이란 건 자기를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도 없고요. 혹시 메멘토 모리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저건 라틴어입니다. 저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Remember death.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는 진짜 나 언제 죽으니까 왜 죽을까? 죽는 걸 선택하라는 게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은 내 삶을 살란 말이에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죽음을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죽음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암에 걸리면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암에 안 걸리면 죽을 때까지 죽음이 뭔지 몰라요. 아무도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다 나는 미래에 죽어. 그렇지만 지금 당장 죽을 수 있다. 아니면 1년에 죽을 수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안 합니다. 암은 우리를 준비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한 가지를 더 보죠. 만약에 내가 교통사고로 죽는다고 그러면 가족들은 어떨까요? 나는 편할지 모르죠. 나는 고통이 없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나를 사랑했던 가족은 그 가족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합니다. 왜냐? 이별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죽긴 했지만 이별은 못했습니다. 암이란 거는 우리한테 다른 걸 가르쳐줘요. 어떤 암이든지 암 진단 받고 그 다음날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암 진단 받고 한 달 만에 돌아가시는 분 거의 없어요. 물론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제 환자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한 5, 6천 봤을까요? 그거보다 더 봤을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진단을 받고 저한테 와가지고 치료받다가 한 달 안에 들어가신 분은 수술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분 외에는 거의 없어요. 아마 한 서너 분 정도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최소한 6개월
1년 이상 사세요. 다른 말로 암이란 거는 내가 이제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안 이후에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할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암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야 돼요. 내가 1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 가족을 위해서 1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신앙을 위해서 1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 동료를 위해서는 1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긴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면 어때요? 암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암이라는 게 그 아담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죠.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열심히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다. 사실 전 젊었을 때도 그렇고 그 전까지도 그거는 하나님의 뒤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참 고약하다. 그거 곱게 보내줄 거지. 뭐 저렇게까지 보내나 그랬는데 최근에 제가 여기서 일을 하면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수나 그 목리를 부린 게 아니라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진짜 축복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암이란 것은 우리가 여기서 배웠듯이 텔로미어가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지 않는 거란 얘기예요. 죄악을 가지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암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암이라는 게 죄악을 가지고 잘못된 상태에서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만드신 거는 이제 그만 됐다. 여기서 머지란 뜻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지 먹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운동을 해야지 먹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환자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면 잘 먹고 잘 싸야 된다고 얘기하죠. 좀 속된 말을 예배 시간 드려서 죄송하지만 잘 싸야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환자들한테 잘 먹고 잘 싸세요 그러면 그래, 나 먹는 거 골려서 잘 먹고 소변 대변 잘 눕니다. 근데 그건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대변은 싸는 게 아니에요. 대변은 우리가 먹은 것 중에 우리 몸에 들어가지 못한 것, 다시 말해서 잘 먹지 못한 찌꺼기가 나가는 겁니다. 해복적 구조를 보면 우리 몸에서 입부터 항문까지는 그 안쪽은 외부 환경이에요. 거기는 우리 몸속이 아닙니다. 그냥 구멍 뚫린 그냥 빈 파이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건 우리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먹는 건 맞는데 잘 싸는 거는 대변, 소변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소변은 싸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신장에서 걸러서 나가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싸는 건 뭐냐?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몸속에 흡수된 영양분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영양분을 내보내려면 운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팔다리를 움직이고 머리를 쓰고 어쨌든 에너지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은 잘 먹는 거는 다 알지만 싸는 게 운동을 잘하는 거예요. 운동 열심히 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그 운동도 뭐 자기한테 좋은 운동이든 남한테 운동이든 좋은 운동이든 무조건 많이 운동을 해야지 잘 싸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대변 보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대변 못 보면 그거는 대장암하고는 관계겠죠. 그거 하나 외에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는 운동을 꼭 하시라는 거. 이건 사족인데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거는 결국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쫓아낼 때 사람한테 하나의 추가 선물로 더 준 겁니다. 이것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만약에 내가 환자가 된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생애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 치료라는 거는 이제 이거 시간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일찍 끝내겠습니다. 시간 지났는데 일찍은 아니죠.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균형이 깨진 상태고 균형이 깨진 걸 보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할 거냐. 만약 너무 많이 자라면 그거를 화학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잘라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알려져 있던 메커니즘들을 블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나오는 건 균형이에요. 우리가 암 치료할 때 내가 저 세포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온갖 고생 다 한다. 내가 견딜만 하면 할만합니다. 그런데 내가 견디지 못한다 그러면 내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러면 아무 치료도 안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상태가 중요한 거지 병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이다. 그걸 잊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있는 슬라이드니까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병원 가면 의사들하고 굉장히 많이 갈등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주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사실 진짜 이유는 의사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시원하게 설명해 주고 싶어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루뭉실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초점이 달라요. 환자는 내가 아픈 이 증상, 내 병소, 여기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의사는 전체적인 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어떻고 어떤 메커니즘에서 의해서 그렇고 왜 아프냐고 물어보는데 그런 걸 설명해 주죠. 그거는 서로 간에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위에 거랑 똑같은 얘기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저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얼마나 살아요? 그러면 대부분에서 몰라요 그러죠. 그리고 좀 더 친절한 의사는 뭐 몇 퍼센트는 몇 년 살았고 몇 퍼센트는 몇 년 살았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런데 당신은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사들이 과학자인 척해서 그래요. 통계적인 접근합니다. 통계라는 게 전체적인 그림은 그려주지만 개별적인 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의사들 사이에 말이 다르죠. 사실은 다른 건 아닌데 알아듣는 걸 다르게 알아듣고 초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을 해도 얘가 틀렸고 얘가 맞고 아니면 얘가 틀렸고 얘가 맞고라고 고민하시면 여러분들만 머리 아파요. 아, 저거는 같은 얘기인데 다르게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환자들하고 별로 친해지려고 안 그러죠. 의사들이 환자랑 친해지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둡니다. 그거는 나랑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 특성상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좀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더 병원 생활이 좀 편해집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를 정확한 거는 알고 싶은 건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의사들을 전혀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잡고 얘기해달라고 그러고 설명해달라고, 그거는 환자들의 권리예요. 그리고 그거를 안 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걸 안 하면 의사 자격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좀 더 편하게 병원을 다니셨으면 합니다. 예, 뭐 똑같은 얘기고요. 그럼 의사는 저렇게 뭐 아는 것도 없고 나랑 핀트도 못 맞아가는데 어떻게 쓸 거냐? 의사가 도움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의미가 있는지, 이 병하고 관계가 있는지 아닌지 정도는 구별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지 중요치 않은 정도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사를 신뢰를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시기를 적절히 선택하는 데는 환자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런 건 그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객관적인 검사에 대한 의미들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데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의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의사는 의견일 뿐입니다. 의사의 말은 좀 더 고려해 볼 가치는 있지만 결국 판단은 환자가 하는 겁니다. 왜냐? 다른 병도 그렇고 암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내가 여기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가야지 다른 사람한테, 의사한테 맡길 수는 없어요. 사실 저 암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거는 제 얘기는 아닙니다. 암이 축복이라는 얘기는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그 카톨릭 대학에서 수십 년 동안 호스피스를 했던 그 간호사 하시는 수녀님이 있어요. 그분의 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분이 수십 년 동안 암 환자를 보면서 자기의 마지막 경험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건 암 환자를 보는 저도 지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암이라는 게 나한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삶을, 진짜 인생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 자기를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실 그런 기회가 없어서 멸망해가는 영혼들은 무진장 많아요. 그러면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할 거냐? 뭐 결론은 당연히 여기 있겠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나오는 것은 암 치료에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깨끗한 공기 마신다고 암 치료되냐? 물론 할 수 있어요. 한 30년 저기 록시 산맥에 들어가 있으면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 30년 동안 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물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단지 이 신앙 저런 거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암 메커니즘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거예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고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약물로 조절할 수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그것을 그렇게 만드신 분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치료를, 유일한 희망 있는 치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들어주실지 들어주시지 않을지는 우리 영역이 아니지만 그 외에 다른 것은 사실 암 치료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런 것들은 암이 되기 전에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굳이 왜 저걸 꺼내가지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암 수술하고 끝나면은 제일 많이 묻는 게 그겁니다. 뭐 먹으면 돼요? 뭐 안 먹으면 돼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20년, 30년 후의 건강은 저 모든 게 다 관계가 돼요. 그렇지만 5년, 10년, 한 달, 두 달에 저거 해가지고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암 자체가 10년, 15년 동안 만들어준 거예요. 그때 잘못했던 것을 되돌리려면 똑같은 반대 과정을 20년, 30년 해지 되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미 20년, 30년을 암이 기다려주진 않아요. 그래서 저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갖고 우리의 몸을 다스리고 우리의 정신을 다스리는 게 진짜 하나님께서 암을 우리한테 주신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제 얘기가 여러분께 조금 도움이 됐는지는 좀 걱정은 됩니다. 어쨌든 좀 더 긍정적이고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치 내가 암 환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암 환자처럼, 가족에게도 암 환자처럼, 이제 한 달 후면 못 볼 사람처럼 애틋하고 그렇게 내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도 한 달 후면은 마치 예수님 오시는 것처럼, 내 죽는 날이 예수님 오시는 날이잖아요. 그날처럼 간절하게 우리의 생애에 직접적으로 다른 환경 때문에 나를 잊어버리고 사시지 말고 나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 날개 및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및 내 편히 쉬며 영원히 거하겠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곳에 주님께서 특별한 교회를 오래전에 세워주시고 이곳에 주님의 전을 굳건히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심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저희가 우리 몸을 통하여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은혜,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었던 것이든 우리를 즐겁게 했던 것이든 그 이면에 그것을 베풀고 마련해 주신 가운데 주님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저희가 주님께 진정으로 돌아가며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에게 많은 것 주심, 또한 건강 주심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몸에 약함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약함을 통하여 저희가 주님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빠르고 어지럽고 정신없는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과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하여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의 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고, 우리가 주위에 항상 계시는 주님의 성령님을 항상 느끼고 성령님과 상의하며 우리의 일생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이런 많은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